자, 선생님들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좀 맞죠? 더 혹시 느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느리고 싶은 분? 선생님 조금 좀 더 주시고. 느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야 뭐 제가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먼저 결정해 주면 따라야 되겠죠? 저는 괜찮고 이게 정식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기초를 찍어서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한 거라 지금 조금 이상해져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혼자 부지런히 찍어서 올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명 오시는 바람에 강의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시간은 허락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며칠 남았죠? 오, 68일? 얼마 안 남았네. 교육학 만점 맞아야 되는데. 일단 뭐 68일 정도니까 쌤들이 원하면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저기 카운트 계신 분이 뭐 5시간짜리인데 이 카드가 저 카드가 5시간짜리인데 이제 이 교체한다는 조건 하에서 조금 더 느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해볼까 생각해요. 68일 동안에 일단 합격하려면 아시잖아요. 어차피 경쟁을 할 때는 뭐 죽으라고 해야죠.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놀면서 합격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저쪽에 전달해 주시고 모아서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쌤 지금 항상 어느 영역에 사는지 어느 주소에 사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뭐 아까 캠벨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겠지만 로이 캠벨 나올 수 있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에서 많이 나온다. 관점하고 유형에서 나오는데 관점도 사실 저 같으면 공부 안 합니다. 유형에서 나옵니다. 유형에서 거의 99%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표기를 해준다면 3개 나겠습니다. 3개. 2년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다. 2, 3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유형에는 합리모형, 그렇죠? 합리모형이 가장 많은 대안을 본다면 가장 적은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게 점증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합리하고 점증하고 가운데 있는 게 혼합 관조 또는 혼합 주사라고 합니다. 혼합 관조, 혼합 주사. 두 개 섞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이쪽에 있는 게 최적 모형입니다. 최적. 드로우 교수의 최적. 그다음 점증 모형 린드블룸. 여기는 에츠오니. 합리 모형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기준점의 모형이에요. 그냥 정한 거 이상적 모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사이먼의 만족 모형. 그다음 코엔이라는 사람이 저주가 된 무정부 우리 배웠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그런데 이 여기 주장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통 모형은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기로 해봅시다.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수학여행 가기로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항상 교육행정의 주인공은 교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교장선생님이 수학여행 모든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 국내로 가기로 일단은 국내에 간다고 전제하고 모든 국내의 수학여행들 다 저희 이 정보를 얻은 뒤에 다 BC 분석을 해봅니다. 베네핏 코스트.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한다. 합리 모형. 근데 딱 봐도 이런 모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이 전지전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전지전능성을 전제하고 그래서 이상형 모형이다. 이상형.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들겠죠. 여기까지 느낌 알겠죠? 합리 모형. 어떤 걸 추가해요? 경제적 합리성. BC 분석했으니까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뭐 인간 감정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 그런데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수행학여행들 쭉 봤는데 먼저 이 교장쌤이 비전을 봤어. 비전이나 자기의 영감의 비전,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 그렇죠? 자,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그래서 과거를 잘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잘할 수 있는 우리의 과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교장님이 아까 비전이나 직관 같은 걸 통해서 아니야. 모두 앞으로는 과거 시대다. 과학과 관련된 곳을 수학여행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과학으로 정했다 합시다. 그럼 이제 아까 합리모형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었죠. 과학과 관련된 모든 수학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과학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거 뭐 이럴 때면 대전 엑스포, 뭐 요스 엑스포, 뭐 엑스포만 하면 좀 그러니까 뭐 그다음 무슨 대전에 무슨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있을 수 있겠죠. 미안해요. 과학이 문외한해서. 그래서 여기서 BC 분석을 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최종 모형. 그러니까 이걸 자, 직관, 비전 이런 것들을 자 생각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합리성과 비합리적이라고 그러죠.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럼 자 비전에서 정했어요. 합리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BC 분석에서 정해놓은 게 합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지금까지 비합리적으로 취급했지만 그래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로 불렀어요? 초합리성으로 불렀어요. 드로우가. 그래서 드로우 입장에서는 초합리성으로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대안들이 제한되겠죠. 제한된 대안에서 어느 정도 BC 분석을 통해서 정하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가깝겠죠. 이럴 수 있겠죠. 수학여행 가는데 일단 어디에 갈 것인가 큰 줄기는 합리모형 BC 분석으로 해보고 BC 분석에서 어디 쪽이 좋은가 보고 이제 정해지면 세부적으로는 점증 모형으로 접근해보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정하는 게보다 에스톤의
혼합 간조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합리 플러스 뭐라고? 점증. 근데 이런 모형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가 없어? 독창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객관식 때는 점증 대신에 만족 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인간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밖에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더라도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자기가 뭐한 수준에서 이 말이 중요해. 만족한 수준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다 만족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넣죠. 만족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이먼입니다. 인간은 뭐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할 수 없으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행정인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한 수준에서 정한다. 그 다음 점증 모형은 뭐냐면 사실은 만족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린드블룸, 옛날 두산 투수였었죠. 두산 투수인가 타자인가. 여기는 SS지만 워낙에 응원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두산 린드블룸이 있었잖아요. 넘어갈게요. 여기도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고 거기 선택한다는 건데 여기는 아예 여기 위쪽은 그래도 어떤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수단이 여기는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다 살펴보준다. 여기는 초합리성으로 수단을 추려는 뒤에 한다. 여기는 뭐 한다? 큰 건 목표는 뭘로 정하고 합리로 정하고 수단은 점증으로 정한다. 만족 모형은 목표는 있는데 다는 못하고 만족한 수준에서 정한다. 점증 모형 이 목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한다? 목표하고 수단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봐봐요. 자 아까 수학여행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이먼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가는데 모든 수학여행들은 정하는데 힘드니까 수학여행 정하는데 몇 개 수학여행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쌤 몇 개 정도 만약에 교장이라면 몇 개 정도 살펴보겠어요. 5개. 선생님 보니까 8개. 그쵸? 대답 안 하는데 맘대로. 이렇게 만족한 수준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점증 모형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기정현자소야.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향상되는 것. 자, 지전에 경주를 갔어요. 경주를 갔다가 쭉 오는데 아니 여기서 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장수가 있었네. 여기 좀 협소해서 좀 힘들었어. 장수가 있었네. 그럼 여기서 그냥 한다는 거야. 여기보다 조금 나아졌잖아.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 그렇게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슨 목표를 정하자, 수단을 정하자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 안 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의사결정할 때는 꼭 전년도 생각해서 조금씩 바꾸는 정도만 하지 또 목표 막 세워놓고 바꾸거나 잘 그렇지 않는다는 게 점증 모형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차이인데 거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 이름으로 많이 구분을 해요. 여기는 멀로, 사이먼, 여기는 린드블룸. 그런 대신데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구분하자면 여기는 그래도 목표와 수단이 어느 정도 구분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목표와 수단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쓰레기통 모형만 하죠.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은 딱 봐도 어떻게 정해진다? 우연히 정해진다. 우연히 정해진다. 조정화된 부정문제. 한번 제가 쓰레기통 모형의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A 대학교에 8월
5월 9일 날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학생회에 있는 복사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겼죠. 근데 이 문제점을 생긴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이 문제점이 그냥 흘러다녀요. 흘러다녀요. 6월 9일에 합시다. 6월 30일 날 상반기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렇죠? 미처 상반기에서 다 못 쓴 예비비가 남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럼 해결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남았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해결이 바로 됐냐?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떠나는 거야. 그냥 지나갈 시간. 그 다음 9월 무려 2달이나 그냥 지나가다가 9월 5일 날 3일 날 2일 날 학생회장이 2학기 학생회장이 뽑혔어요. 학생회 복사기 고장났다고 그랬습니다. 학생회장이 뽑혔어요. 참여자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흘러다녔어요. 그 다음 8월 15일 날 마침 9월입니다. 9월 15일 이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15일 날 학장님이 이번에 뭣도 됐으니까 학생회장도 뽑혔으니까 한번 간담회나 하자는 등 또는 이 이야기나 간담회나 하자고 그랬어. 선택 기회. 자, 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이렇게 우연히 9월 15일 날 이게 딱 보이니까 이 간담을 딱 하다가 근데 학장님 복사기 고장났어요. 학생이 그래? 잠깐만. 그럼 뭐 이거 예비비 있는 거 또는 뭐 이거 하시는 비용이 있는지 내가 행정실에 전화해 볼게. 전화가 있어. 이때 그래 그럼 그걸로 구입하면 되지 하고 복사기 구입 결정이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학장이 의지를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한 통 속에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한 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정됐겠어 안 됐겠어? 생각해 봅시다. 전화를 딱 했는데 다 썼는데요? 없는데요? 미안하게 했네. 다음에 하세요. 간담회를 안 해버렸어. 그냥 학장님이 안 들어왔어. 그럼 그것도 또 안 되겠죠? 안 뽑혔어. 공부한다고 안 뽑혔어. 그래도 안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렇죠? 해결할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문해 참석이라고 그러는데 문제점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모였을 때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쓰레기통 모형.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해 참선. 자, 이해는 다 했을 거라고 믿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누가 주장했냐면 코엔이 주장했고 이 사람이 주장한 조직애가 저주가 된 무질서고 그렇죠? 그래서 저주가 된 무질서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대학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학교의 정책 결정은 방과 같이 일어난다. 쓰레기통 모형적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아까 컨설팅 원리 제가 이야기해 줬죠. 외우는 것 전독자 일자 이거 문해 참선. 자 우리가 해양 식물 중에서 제일 참선해야 될 식물이란다. 동물이 뭐야? 문어죠. 먹물로 바닷물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참선해야 되겠죠. 문해 참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유형 나오니까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건 풀어봅시다. 129번 문제. 쌤 교육과정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성 모형은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감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2번 만족화 모형은 객관적 상황보다는 주관적 맞죠? 3번 점증주의 모형은 계획이나 혁신적인 의석이 계획이나 혁신적인 것은 합리죠. 혼합 모형은 기본적 결정은 만족화 모형을 말이 안 되죠. 기본적인 것은 합리.
그 다음 실제 세부적인 것은 점증. 130번 문제 쌤. 130번 문제도 답이 보이죠? 최적, 초합리 나왔네. 맞네요. 그쵸? 2번. 만족 모형이 쭉 읽어보니까 부분적인 정보가 보는 결과 최선에게 좀 맞죠? 만족스러운 대안. 3번. 점증 모형,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갈등이 높을 때 사용되면 기존 사와 유사한 대안 지속적으로 맞죠? 4번 호남 모형 딱 틀린 데를 틀리긴 했죠? 뭐가 틀렸어요? 만족이 아니라 점증이죠? 그 다음 최적이 아니라 합리고. 그 다음 131번 문제. 기정, 현다소. 자, 점증모형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정, 현다소. 그쵸? 자, 우리 쌤들 알다시피, 부산 기장군에 가면 현대조선소가 있죠. 그쵸? 그 사람들은 기정, 현다소라고 불러.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쵸? 기정현다소. 점증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대안들을 계속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개혁이나 혁신적인 정책이 부적합하다. 이건 132는 쓰레기통 모형. 문제도 쓰레기같이 나왔죠? 뭐 이렇게 길게 나와. 그래서 기억 인간의 심리적, 인지적 한계를 고려해서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 제한된 합리성 그런 그따위 거 없다고 그랬죠? 그따위 거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은 정확히 말하면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니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날치기 통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연히 이루어지죠. 이렇게. 날치기가 우연이죠. 니은은 맞고 디귿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부분적인 맞죠? 왜냐하면 어떤 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되니까. 조류화된 무정부. 자, 그 다음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거나 이건 점증주의죠. 정책 결정은 해결책, 의사결정을 가진 참여자 문의 참석이죠. 미음 맞네요. 다음 비읍도 왔죠? 코엔. 그럼 답은 니은. 다음 디귿 미음 비읍.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몇 번? 4번. 다음 설명에 따른 교육정책 결정 모형은 2020년도에 나왔네요. 우연성 나왔습니다. 우연성. 그렇죠? 다음 몇 번?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 134번. 자, 134번. 답. 연속적인 제한책 비교 접근법.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문을 기출 지문을 잘만 풀어놓으면 문제를 굉장히 잘 맞힐 수 있어요. 기출. 이걸 어디에다도 해당됩니다. 135번은 계속 우연적 방식. 이것만 봐도 쓰레기통 모형인지 알겠죠? 더는 정책 평가 기준. 이건 쌤 행정학에서 나올 문제인데 자꾸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책 지표만 뒤에 평가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은 목표 달성도니까 효과성, 2번은 투입분의 노력의 정도니까 능률성, 3번은 충족성, 4번은 대응성. 그 다음 137.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 이 행정학에서나 나올 만한 문제인데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죠. 모니터링. 이런 거 무시하십시오.
136번, 137번 무시하셨습니다. 그냥 그 특징이 137번은 그래도 우리가 대강 맞출 수는 있으니까 136번 같이 7급에서는 이렇게 가끔 굉장히 조금은 이질적인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문제 냈던 것에서 가끔 그래요. 그런데 9급은 덜 그런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보니까 심화시키긴 심화시켜요. 단 주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심화시킬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나왔던 걸 내대 조금 한 단계 들어가서 조금 심화되게 낸다. 그 정도 수준일 것 같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38번. 이거 우리 또 행정법 문제네. 자, 쌤 138번 틀리면 안 되죠? 다음 몇 번? 4번. 규칙이라고 그래놓고 조례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학생인권 조례는 조례지 무슨 규칙입니까? 그렇죠? 이걸 설명해 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행정법에 나온 거니까. 139번도 마찬가지죠. 법 적용. 그렇죠? 법 적용에서는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그 다음 상위법 우선 이러죠. 다음 몇 번 그럼? 다음 몇 번? 좋습니다. 3번. 140번 교육법의 주요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교육법이 뭐 목표 달성, 효과성 원리 이런 거 넣겠죠. 교육법의 이런 주요 원리 이런 거 할 때 보통 헌법 교육법 조항이 몇 조 갑자기 생각났는데 헌법 몇 조? 31조. 헌법 31조를 든다거나 헌법의 전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보통 주요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성의 원리가 없다는 거. 교육법 특강 우리 student들 특강은 또 해야 되나? 이건 법규를 조금 추려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쌤들이 법규는 교육법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육법규에 대한 간단한 표 같은 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표. 잠깐 줘봐요. 교육부 이렇게 간단히 말고 이건 너무 간단. 그래도 이 정도라도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간단하고 이건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교육법에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어? 헌법 제 31조 그쵸? 그 다음 교육기본법에서도 기본적인 조항들은 좀 알아둬야 되겠죠? 네, 교육법이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거? 초중등교육법. 이거에서도 기본적인 거 알아둬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회계도 있고 학윤위도 있고 다 했지만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교육법규에서는. 자, 최소한 이거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임용 같은 경우는 교사에 관계된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이 흐름 중요한 조항들은 알아둬야 돼요. 암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그래서 선생님같이 그렇게 돼 있어도 되고 조금 표를 해서 교육기본법 사실 많은 조항 아니거든요. 또 시험에 나올 조항이 몇 개 없거든요. 초, 중, 등 교육법은 조항 많지만 시험에 나올 조항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쌤 2015 같이 교육과정 있죠.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과정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부 장관. 그래서 바꿔줬어요. 국가교육기획위원회라고.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바꿔진 표 같은 거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좀 암기해 놓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표하고 좀 비싸긴 한데, 조금은 상세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이죠. 자, 교육행정의 원리는 딱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냥 딱 보니까 정치적 중립 같은 거죠.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다 포함해서 무슨 원리라 그런다? 자주성의 원리라 그런다. 그렇죠? 자, 정치적 중립성까지 포함해서 자주성의 원리라고 그런다. 그렇죠?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헌법의 관계 조항을 변화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런 것들이 쌤들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은 제9차 개정헌법, 리을은 5차, 디귿은 7차, 리을은 8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순서도 조금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일단 순서만 외워두시기 바라고 표를 다음 주에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표정도 꼭 암기해야 될 것만 별표 쳐놓고 할 거니까 제 성격 특성상 많은 거 암기하라고 안 합니다. 나올 것만 암기하라고 할 거니까 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헌법이 어떻게 바꿔졌는지 어떤 조항이 추가됐는지 헌법은 삭제된 조항은 없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이 뜬금없이 된 거죠. 완전히 쓰레기통 모형처럼 결정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아. 헌법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넣지 않는 평생교육을 헌법에다 집어넣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또 보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뭐 한단 말이야? 데모에 좀 달래줄 필요 있겠죠? 대학의 자율성 조항까지 넣어줄게, 헌법에. 그럼 8에서는 뭐가 되겠어? 8에서는 일본의 평생교육, 이건 8차 때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제일 최종이 노태우 정권 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9차 때겠죠? 우리 쌤 대통령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건 알죠?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건 다 알죠? 여기서 바꿔주고 지금 헌법이 안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다 바꿔졌고 이때 바꿔진 게 8차, 이때 바꿔진 게 9차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쓰레기통 모형처럼 됐다고 그랬죠.
뭔가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교육 집어넣었다고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대학생 달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럼 최소한 이 순서는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규정하고 평생교육의 지능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43페이지. 헌법 제31조도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것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죠? 딱 봐서 선생님 아는 게 뭐가 있어.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2번이죠.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무상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다. 무상교육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 의무는 무조건 무상으로 해라 그랬어. 의무는 무조건 무상으로 해라 그랬어. 그 다음 초등학교 직전,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같이 여기는 무상. 그래서 의무는 여기입니다. 무상은 초등학교 직전 교육하고 직전 3년, 그 다음 고등학교 무상입니다. 고등학교에다가 의무교육 붙이면 안 돼요. 자, 144. 모든 국민은 무엇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 다음 뭐가 들어가겠어? 균등, 그 헌법 31조는 애워라 이 말이야 그냥. 그 다음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그쵸? 얼마나 애워라고 간절히 바랬으면 몇 조까지 다 써놨겠어. 답이 없는 3조, 4조까지 다 써놨죠? 3조에 보니까 의무교육은 뭐라고, 31조 3항, 미안해요. 3항에 보니까 의무교육은 뭘로 한다?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무상교육, 의무교육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쌤, 고등학생은 퇴학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관만 퇴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이념이 아닌 거. 자, 이 이념이 아닌 거 뭡니까? 그렇죠, 창의적. 자, 2조는 마치 우리가 뭐까지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제일 안에가 뭐냐면 개인의 인격도야. 개인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되겠어? 개인 밖으로 나가면 자주적 생활 능력, 그쵸? 자주적 생활. 잠깐만. 맞나? 그쵸? 맞을 겁니다. 자주적. 그 다음, 민주시민. 인류 공영. 이거 맞나? 개인의 인격 도화와, 그 다음, 이쯤 되면 좀 찾아봐주면 좋을 건데. 자, 제2조가 뭘로 되어 있어? 인격도야 다음에, 개인의 인격 도화 다음에, 교육기본법 2조가 자주적 생활 능력 맞죠? 그러니까, 개인은 속으로는 인격도야. 밖으로는 자주적 생활 능력. 그 다음, 개인에서 이제 넘어가면 사회니까 민주시민. 그 다음, 시민을 넘어서 나가니까 인류니까 인류공영. 민주국가. 미안해. 민주국가 다음에 인류국가. 민주국가 있죠? 그 다음 인류공영. 민주, 시민, 민주국가, 인류공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돼 있어?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자고 돼 있죠. 자, 그다음 146페이지, 146번. 오래 하다 보면 선생님, 현행 교육 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에서 차별 금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떤 것을 차별화 금지 조항에 들어있지 않아요. 학벌,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가 행정법 배웠으니까 예시 조항이고 열거 조항도 있고 예시 조항이 있겠죠. 그럼 교육기본법 거기 차별 금지 조항은 예시 조항이겠어, 열거 조항이겠어? 예시 조항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뭐 학벌에서 꼭 그럼 차별해라 그렇게 돼 있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예시에는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주의 깊게 내야 되는데, 147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 이념이 아닌 것, 이제 이거 맞추겠죠? 창의 인재. 148번. 자,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우리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재심 청구 같은 경우는 회복 불가능할 때 보통 합니다. 그렇죠? 회복하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확당하면 회복할 수 있죠. 정확 끝나면 다시 다닌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면 회복이 불가능해? 퇴학. 그래서 퇴학 처분이겠죠. 3번. 이해됐어요? 149번은 이게 법이 바꿔질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법이 바꿔질 때마다 이제 숙려제라는 게 숙려제라는 게 있어요. 교육 숙려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알죠?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숙려 기간을 주죠. 그렇죠? 그거 똑같이 그만두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자퇴하려고요. 그럴 때 숙려제를 적용해서 그동안은 뭐 한다? 자퇴 기간을 몇 개월 동안, 2주인지 3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주 정도 될 겁니다. 2주 동안 숙려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자퇴하려면 자퇴하고, 뭐 안 하려면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숙려제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법이 바꿔지면서 이게 들어왔어, 법이. 수기기간을 주기로. 답은 2번이에요. 아니, 숙려기간을 주기로. 미안해요. 답은 2번. 그래서 이런 건 바꿔질 때마다, 법이 바꿔질 때마다 내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할 거냐, 그렇죠? 구성하고 결정해서 발표하는 누가 하냐면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법규가 또 하나 바뀐 게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하죠. 그래서 고교를 학점제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또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은 조금은 법규를 조금, 기본적인 법규만, 몇 개 필요한 법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왜 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표를 보면 옆에 써져 있을 거니까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50.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묶인 것. 아까 초중등교육법 우리 선생님들 봤죠? 그럴 때 의무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원의 자격에 관한 일반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설립 기준, 사립학교 설립 및 폐지 인가 주는 뭐야? 인가 주는 뭐합니까? 기준? 인가? 근데 선생님 몇 번일 것 같아요? 이거 빨리 골라봐.
교원의 자격에 관한 일반 기준? 없을까? 디귿? 기초자치단체 학교 설립,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설립 기준. 그렇죠. 기초자치단체는 보통 학교를 광역자치단체가 세우지 기초자치단체가 세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설립 기준이 없어서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선생님 딱 봐도 알겠죠? 시민, 대학.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모두 고르면 이런 거 보면 모두 다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학교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사실은. 답은 몇 번? 1번. 뒤에 풀이 한 번만 보십시오. 풀이 한 번만 보시고 이런 거 시험에 두 번 다시 내기 힘듭니다. 이게 자꾸 바꿔지는 법이다 보니까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자율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 과정 모두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도 돈 받는 건 많이 안 되잖아요. 이건 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법이 155번은 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에 대한 것 이렇게 법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는데 자, 이거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3번 영재교육 같은 경우도 금지해버리면 안 되겠죠. 영재들은 선행교육 해야죠. 그 다음 156번 학교폭력 예방 그쵸? 답은 몇 번? 옳은 것은 3번 그쵸? 자 1번은 중학생 태아가 안 된다고 그랬고 2번 학교장은 요청할 수 있고 4번 교육감은 학교폭력 처리한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장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에 부정직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157번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실제로 조금 다루긴 해요. 이런 문제는. 자, 우리가 등하교시에 사고 난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원은 학교 안전교육의 대상이 되고 교육원이든 학생이든 다. 다음 3번 학교 안전교육은 교원 자격증을 갖추지 않는 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요원 같은 거 그 사람들 교원 자격증 없잖아. 그래도 다음 성매매 일반교육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 안전교육에 포함되죠. 안 되는데 문제로 나왔겠어. 그렇죠? 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은 이렇게 문제 안 나오고 바뀌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바뀌는 문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8번 문제에서는 옳지 않는 거 몇 번? 4번. 그렇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정분을 학교 운영위원장이 학교장이 요청해야 되겠죠.
159번은 몇 번? 이건 우리 스님들이 외울 거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외울 거니까 몇 번? 2번.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됐습니다. 이건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항이 나온다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폭력 폐지됐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 봐봤습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뒀죠. 다 폐지해버리고 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학교들이 있죠. 거기 문제들이 일어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폭력위원회를 열어요. 옛날에는 다 자치학교. 왜 그러냐면 자치학교에서 열다 보니까 또 조용히 입막음들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자기 학교에서 끝내려고 해요. 이게 사건 벌어지면 힘드니까. 근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워낙 열려있고 다른 학교들도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입막음에서 끝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학교 자치위원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이고 거기다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꼭 외워야 될 것만 외우십시오.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상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대책에서 중학교 하면 태학처분이겠죠. 할 수 없는 건 태학처분. 그 다음 학교 선택제와 거리가 먼 학교 유형은 자 학교 선택제하고 거리가 먼 유형은 블루 리본 학교죠.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 옛날에 신자유주의 때 학교 선택제 마그넷 스쿨, 차터 스쿨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바우처 스쿨 이런 게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타당한 것은 자 다음 몇 번? 그렇죠. 3번. 우리나라는 특권은 아니죠. 특권은 뭔 특권입니까? 그 다음 2번도 취약 의무가 아니라 교육 의무가 아니라 취약 의무를 말하죠. 자 163번 학교 선택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몇 번입니까? 교육수자의 교육권 존중 1번. 현행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맨날 바꿔지니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거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보고 볼 필요가 거의 없다. 일단 답은 4번이고. 그래서 자, 쌤 몇 년마다? 5년마다죠. 5년마다. 우리나라 학자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단선형, 방송된 반개 특별학제, 기간 기본학제는 정규학교 제도의 의미, 유치원은 기본학제, 기간학제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거 논란이 있었어요. 유치원도 포함 안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내서는 안 되는데 가끔 7급이 조금 그래요. 자, 쌤 이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시험은 선택과 집중해야지 안 나오는 부분, 나오는 부분을 잘 구별해서 나오는 부분을 많이 하고 안 나오는 부분은 역시 안 나옵니다. 시험 볼 때 항상 걱정하죠. 이거 나오면 어쩔까?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 나올 때 어때? 항상 역시죠, 역시.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은 안 나온다. 이런 것들 너무 이런 거 염두에 두니까 선생님들이 암기력이 이게 좋으면서도 이런 것까지 헷갈려요. 그래서 학원 강의 가장 중요한 건 선택해 주는 거죠. 뭘 하고 뭘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럼 방금같이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방금같이 단선형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단계가 중요해요. 단계.
초등 단계냐, 중등 단계냐, 고등 단계. 복선형은 계열이 중요해요. 계열. 인문 계열이냐, 아니면 기술 계열이, 직업 계열이. 이런 계열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단선제를 취해요. 우리나라가 단선제인데 쌤도 그럴 때마다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실업계획 있는데요. 그건 그냥 나눠놓는 것이 이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업계에서 인문고 갈 수 있고 인문계에서 실업계 갈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복선제는 영국이나 유럽에서 한 복선제는 귀족들은 거의 인문계열로 쭉 가고 기술이 가난한 사람들, 하류층들은 그냥 직업계열로 쭉 가요. 그래서 가지도 못해요. 처음 시작 전부터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복선제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거기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추가 문제. 와, 드디어 교육행정을 끝내나요? 자, 1번 문제 빨리 답을 해봅시다. 1번 답. 조직화된 무질서.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과정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자, 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맞죠? 그 다음 교육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예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그렇죠? 교육의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제일 크죠. 어쨌든. 그래서 말도 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3번은 만족과 불만족은 따로 있다. 허즈버그. 그쵸? 자, 4번 인간관계론에서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딱 봐도 2번인지 알겠죠? 2번은 과학적 관리론이죠. 피들러 리더십 상 이런 거 찾을 때 제일 먼저 뭐 찾는다고 그랬어요? 호시아 플랜차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구성원의 정숙도. 다음 설명에 난 교내 자율장학의 형태는 초임교사나 저경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대요. 구체적인 형태는 임상장학, 마이크로티칭. 그렇다면 아까 임상장학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장학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임상장학하고 수업장학하고 같다고 본 사람도 있어요. 임상장학인데 아까 같이 그림같이 수업장학이 임상장학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고, 근데 여기는 임상장학을 넣는 것 보니까 수업장학을 포함한다는 견해에서 수업장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 딱 봐도 다른 건 답이 없잖아. 그 다음 07번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가. 딱 봐도 우리 선생님 몇 번? 자, 자주성의 원리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자주성의 원리는 어떤 거라 그랬어? 우리가 일반 행정으로부터 자주성이거나 또는 정치나 종교로부터 자주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교사 동기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목표 설정 이론, 공정성 이론, 기대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목표 설정 이론은 직무에서 이건 아니죠. 1번은 허즈버그 이론이고,
2번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양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한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이 기대 이론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 이론도 우리가 블룸의 기대 이론하고 포터의 또 기대 이론이 있는데, 두 번째라서 이건 좀 그렇습니다. 3번 기대 이론은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본다. 성과 만족 이론은 자신이 투자한 투입 때 결과 비율을 타인 그것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판정. 이건 4번은 공정성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인데, 그렇죠? 거기 2번하고 이 문제는 조금 솔직히 어려운 문제. 2번은 성과 만족 이론이라고, 보통의 성과 만족 이론이고, 4번은 공정성 이론. 이거 바꿔줬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분은 이게 기출이 좀 어려운 게, 조금 자료가 있으면 우리 쌤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표가 없어서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상당히 작년 국어 문제에서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상의 양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다. 그럴 때는 보통의 성과 만족 이론이다. 성과뿐만 아니라 만족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성과가 양이죠. 거기 공정하다고,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족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과 만족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또 해봐야 되겠네. 자, 9번 문제. 우리나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감 임기는 4년이며 3기. 이거 틀렸죠, 딱 봐도. 3기에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죠. 광역자치죠. 시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은 이거 폐지된 지 오래됐죠. 그래도 시도교육청에 어떻게 교육위원회를 둬요? 교육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지방의회에 두죠. 그래서 1번만 맞죠? 자, 그 다음 교육재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 재원은 학생 등록금, 학교 법인으로부터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 뭐뭐만은 틀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어요. 국가에서도 지원해주죠. 학부모 재원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혹은 학교 운영 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밑에부터 읽어봅시다. 국세교육세는 교육세법에 의해서 세원과 세율이 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원과 세율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 중앙정부가 부담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율액 중 일부와 내국생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문은 몇 번 지문이야? 딱 보니까. 그 알고 있는 지문은, 정확히 알고 있는 지문은 4번이죠. 보니까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세 세율액 중 일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내국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그 금액, 아까 29죠? 아까 79. 그거 맞고, 그 다음 나머지는 쌤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부터 답을 골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니까 답이 10번 문제. 단위학교의 재원은 국, 공립, 사립고 모두 납입금, 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 기금, 수집자 부담 경비 등 대부분의 학부모 부담 경비로
구성되시며 사립학교는 법인으로부터 법인 전입금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 추가된 거지 훨씬 더 공립학교하고 같은 구성비라는 거. 아닌 것을 물어봤구나. 쏘리 1번이 아니죠. 1번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건 4번은 맞고 2번, 3번도 맞고 1번이 틀렸다. 1번은 사립학교 재원은 학생 등록금 학교원 법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뒤에 한번 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학교 운영 지원비, 납입금, 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 기금, 수입자 부담 경비 이런 것도 사립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학교 발전 기금 같은 것도 재원으로 삼는다고요. 그다음 2번, 3번, 4번은 맞는 질문. 어쩐지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저는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 읽어봤는데 2번, 3번, 4번을 틀린 게 찾을 수가 없어서. 자, 11번. 교육행정의 원리 중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적도 직권의 원리. 적도 직권의 원리. 그다음 교육행정 이론의 핵심 주장을 등장시킬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학생의 표준화, 교수 방법 이건 과학적 원리론. 동기유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민주적인 권력구조, 고도로 ang양된 사기. 이건 무엇이? 인간관계론. 학교 조직 목적의 불분명성함, 교사 행정과 장학용어인 사용 기술의 불명확성, 참여자의 유동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 체제이론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나 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일단 가하고 나만 맞으면 그 다음 거는 뭐가 되겠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뒷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돼. 이게 우리가 어떤 거 12번이 사실은 개방체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문제. 호위와 미스케일 학교 조직에 대한 이것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모형만 있으면 금방 하는데 하위 체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위 체제가 기획 조직 이건 과정이잖아. 행정 과정에 대한 거고. 자, 하위 체제로는 이거 모형만 보면 금방 하시는데. 자, 하위 체제로는 어떻게 있더라? 이거 모형을 한번 우리가 밴드가 있으면 금방 올려놓으면 좋은데 뭐 이를테면 거기 구조, 정치, 개인 문화, 체제 이런 걸로 이야기해요. 누가 호위와 미스케일 학교 조직 체제 관점. 자,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다 올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쌤 초대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 좀 올려보겠습니다. 거기 호위와 미스케일 학교 조직에 대한 관점 이거 올려보겠습니다. 모형을 알아야 되잖아. 모형. 아주 간단한 모형이에요. 그냥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같이 투입과 전환과 산출 이런 체제 모형이에요. 여기 이제 하위 체제가 가지고 전환이 되겠죠. 여기에 관계된 건데 이 모형만 알면 여기 그냥 구조, 뭐 제도, 그다음 뭐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내 의해서 산출이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영향을 받아서 산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다음 14번은 학윈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윈위는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이거 맞죠? 니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것도 맞죠? 국공학교 학교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및 교육과정 도서의 선정 등을 심의한다. 이것도 맞죠? 학생회는 법적기구 아니므로 학교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는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지오바니가 제시한 문화적 지도성, 그것도 7급인들은 상당히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죠 지금.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 하면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적인 걸 나타내는 거. 우리가 정체성, 가치와 믿음,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걸 나타내죠. 그래서 서지오바는 2번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이래서 변혁적 리더십이고 3번은 카리스마적 지도성입니다. 4번은 슈퍼 리더십. 우리가 자율적 리더십.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변혁적 리더십 나온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다음에 리더십 나온다면 뭐 이렇게까지 상식적 리더십도 나올 만 했었는데 나왔으니까 다음엔 안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아마 슈퍼 리더십, 그래서 자율적 리더십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러면 쌤들한테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법령을 올린다든가 여기 해당되는 내용 조금 보완되는 내용을 올린다든가 하겠습니다. 원래 의도 좀 다르게 나가고 있네. 그다음 방금 호위와 미스케일 문제라든가 부산에서는 이런 밴드를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금방 이해가 빠르고 또 제가 설명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위와 미스케일 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7급에서 나온 거죠. 7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7급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임용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가끔 더 어려운 문제도 출제해버립니다. 그래서 7급 대비 아니니까 호위와 미스케일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은 드뭅니다. 그렇지만 체제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제 이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내부 문제만 봤어요. 근데 학교가 내부 문제로만 돼 있어야 하면 외부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투입, 전환, 산출, 이게 피드백된 이런 구조죠. 학교가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개방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이론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거하고 아까 교사의 동기 과정 이론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안 했던 부분이 포터의 성과와 만족 이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9급에도 나왔으니까 포터와 성과와 만족이론. 그 다음 법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봐야 될 것들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은 어떻든 중요합니다.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야 되겠죠.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전화번호를 주시든지 해주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 가입해드리도록 오늘 만들어서 바로 가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가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말고 저기 하면 어떨까? 카페를 누가 만들어서 지금 초대를 다 하면 카페가 좋다면서요. 뭐 굳이 큰 카페 필요 없고 스님들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카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만 한시적으로 6월달 시험 볼 때까지만 딱 하면 되잖아. 알았습니다. 스님한테 옛날에 보내줬고 이름하고 성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하고 성함 보내주시면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밴드로. 자, 그 다음 방금 약속한 걸 우리 쌤이 좀 적어서 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저 방금 말씀드린 거 법규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하신 거 있었죠. 청킹하고 쌤들 청킹 자료도 드릴 겁니다. 애울 거. 이를테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쌤 이거 뭐예요? 어떤 청킹이에요? 조주화된 무정부. 그렇죠? 학교는 공식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모호하고 곤란하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건 뭐였어요, 쌤? 팀이 비가 오니까 정체가 드러났는데 걔였다. 이건 뭐였어요? 학습 조직. 그쵸? 자, 쌤들이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안 올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왜냐면 학습 조직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습 조직의 이 성공적인 구축 원리가 아닌 것, 구축 요소가 아닌 것, 1번, 팀학습, 2번 비전의 제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시험에 나오면 특징, 목표가 불분명하다, 기술이 불분명하다, 유동적 참여가 있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고민되네. 내가 월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건 한 시작이니까 6월 달까지만 6월 시험 볼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6월 볼 때까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도 가끔 한번 지금 테스트용으로 올릴 수 있어.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쌤이 이 밴드 이름을 그냥 인천 합격 모임 할까요? 이남모? 인천 합격자 모임 이렇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